병원은 진정 건강을 위한 장소인가? 아니다. 병원은 질병을 관리하는 곳이지 건강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다. 건강은 병원에 있지 않고 당신의 주방에 있다. 이 책을 모두 읽고 나면 음식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음식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언어이며 정보다. 올바른 언어가 인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듯이 올바른 음식은 세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간의 건강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좌우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제가 수많은 건강 관련 도서들을 읽고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비슷한 주제의 책들은 결국 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 책들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육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나에게 맞는 식단은 무엇인지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은 좋은 식단은 무엇일까? 나와 내 가족이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 본래의 음식은 무엇인가라는 부제를 가진 캐서린 셰너헨의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입니다. 저자 소개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캐서린 셰너헨. 코넬대에서 생화학과 유전학을 전공하고 다시 의대에 들어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됩니다. 하와이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전통식물학과 건강한 요리 습관을 조사하고 건강한 인류가 추구했던 영양학의 지혜, 즉 뿌리 깊은 영양을 연구해왔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인기 있는 강연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뿌리 깊은 영양, 즉 수천 년 동안 전해져 온 영양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현대의학이 약물을 위한 약물에 대한 치료가 과도하게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성질환의 진정한 치유는 약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책의 제목과 같이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내용이 신선했습니다. 유전자의 본질은 바꿀 수 없지만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음식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외부 환경이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자신의 유전자가 건강하면 그 유전자는 자녀들에게 전해지며 자신의 유전자가 병약하면 그 또한 전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자신의 건강과 더불어 자녀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풀을 뜯으며 자란 소를 먹는 것은 소의 정보, 풀의 정보, 그리고 흙의 정보까지 얻는 셈입니다.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좋은지 알고 싶다면 그 음식에 담긴 정보가 건강한지 자문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같은 씨앗기름이 나쁜 기름이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설명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방목해서 키운 육류, 제철 과일과 채소와 같은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최고의 재테크는 자신의 몸에 투자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가장 확실한 재테크, 건강의 시작은 나의 주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캐서린 셰너헨의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음식은 자연과 소통하는 언어다. 혼란스러운 시기다. 음식에 대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 어떤 정보가 정말 유익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나는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 좋은 식단은 과연 무엇일까? 특별한 음식은 무엇일까? 이미 오키나와식 지중해식은 우리에게 건강한 식단으로 자리 잡았다.
생선과 채소를 많이 먹는 일본인, 유제품과 올리브 오일을 먹는 지중해 사람들은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가 서로 달라 보인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 장수인들은 저마다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왜 모두 건강하고 장수하는 걸까? 나는 이 책을 통해 뿌리 깊은 영양, 즉 수천 년 동안 전수되어 온 영양의 지혜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비밀은 건강을 지켜주며 다음 세대에게 최고의 유전적 부를 선물할 것이다. 후성 유전학에 의하면 자신의 유전자가 건강하면 그 유전자는 자녀들에게 전해지며 자신의 유전자가 병약하면 그 또한 전해질 수 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은 자신의 건강과 더불어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유전적 부는 건강한 유전자의 다른 이름이다. 유전적 부의 재미있는 개념 중 하나는 부모가 먹는 음식이 자녀의 외모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임신한 여성이 과도한 음주를 할 때 안면 이상과 같은 태아 발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태아의 장애 원인은 산모의 잘못된 행동과 영양 결핍에서 비롯된다. 진료 현장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외모와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린다. 이것은 어느새 금기가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면 미래의 아이가 신체적으로 매력적이기를 바랄 것이다. 모든 부모의 소망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매력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그래서 세계적인 미학 전문가를 만났다. 바로 스티븐 마커트 박사다. 그는 마커트 마스크라는 개념을 통해 현대 성형수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인간의 얼굴은 자연의 법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영양학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현대 영양학의 찰스 다윈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바로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다. 그는 치과 의사였다.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들이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다. 그는 현대인들이 유년기 시절 잘못된 식단으로 인해 건강한 치아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찰했다.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적 부가 전해지고 있는 세계 곳곳의 토착 원주민들을 만나기 위해 기나긴 여행을 떠났다. 그는 역사적인 모험을 통해 진리를 발견했다. 인간의 건강은 어떤 음식을 먹는가에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프라이스 박사의 연구는 후성 유전학의 연구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 책을 모두 읽고 나면 음식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음식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언어이며 정보다. 올바른 언어가 인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듯이 올바른 음식은 세포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풀을 뜯으며 자란 소를 먹는 것은 소의 정보, 풀의 정보, 그리고 흙의 정보까지 얻는 셈이다.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좋은지 알고 싶다면 그 음식에 담긴 정보가 건강한지 자문해보라. 이 책을 읽으면서 수천 년 인류의 지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암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것, 노년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자녀를 갖는 것 모두 가능하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와 같은 혼란스러운 질문에 답할 것이다.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 오늘 저녁 식사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책이 답을 줄 것이다.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불량 유전자, 폭동을 일으키다. 내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내 불량 유전자 때문이다. 난 학창시절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해왔지만 끊임없이 장애물과 맞서야 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염, 그리고 무릎 통증에 시달렸다. 교정기구를 통해 끊임없이 치료를 시도했다. 대학 때는 힘줄과 인대에도 문제가 생겼다.
스포츠 닥터를 찾아갔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훈련을 중단하고 쉬는 것뿐이었다. 해결 방법을 간절히 원했다. 문득 영양 결핍이 생긴 것은 아닐까? 라는 질문이 스쳐 지나갔다. 다시 먼지 쌓인 생물학개론 책을 집어들었다. 그때부터 몸의 근원에 푹 빠졌고 생명공학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진로마저 바꿨다. 화학공학자가 되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유전학을 가르치는 강의를 찾아 모조리 등록했다. 대학원에 진학해 유전자 조절과 후성 유전학을 배웠다. 그 이후 뉴저지에 있는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의과대학에 입학한 뒤 비로소 스포츠 닥터가 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의과대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으며 단지 질병의 증상을 해결하라고 가르칠 뿐이었다. 의학은 자연과학과 상당히 다르다. 물리학을 예로 들어보자.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나 와 같은 근원적 문제를 파고든다. 그러나 의학은 다르다. 왜냐하면 의학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이다. 내가 의과대학에 입학한 이후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지 궁금했다. 온통 관심은 예방에만 집중되었다. 하지만 의과대학과 내가 원하는 목표는 달랐다. 그 거리는 너무도 멀었으며 간극을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내 불량 유전자들이 다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나는 하와이로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골격 질환을 겪었다. 이번 녀석은 과거의 경우와 완전히 달랐다. 5명의 의학 전문가도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고 통증은 계속되었다. 오른쪽 무릎에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시술도 받았고 주사도 맞았다. 물리치료는 물론이다. 심지어 하와이 무속인까지 만났다. 하지만 오히려 문제는 악화되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 요리사인 남편 루크는 영양학 공부를 권유했다. 그는 영양의 세계에는 부자와 빈자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내가 즐겨 먹던 인스턴트 식단이 영양의 빈자로 만들었으며 치유 능력을 망가뜨렸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편의 조언을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난 의과대학을 나왔고 영양학과 생화학까지 공부했다.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고 칼로리까지 철저히 계산하면서 살아왔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 남편은 책 한 권을 선물했다. 앤드류 와일의 자연치유라는 책이었다. 극심한 통증이 아니었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하듯 오메가3를 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적잖이 당황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이 해롭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좋은 음식을 풍부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나는 운명처럼 이 불온한 서적에 빠져들었다.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다. 공부는 계속되었다. 우연히 내장과 기름, 미국 원주민의 식단이라는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미국 원주민이 유럽인보다 건강한 이유는 짐승을 통째로 먹는 음식 문화라는 내용이었다. 살코기를 포함해서 내장과 지방까지 모두 먹는다고 했다. 인디언 후손인 존 네임 디어에 따르면 인디언 부족 간에는 종종 내장 먹기 대결이 벌어졌다고 했다. 우리는 버팔로의 내장 먹기 대결을 하였습니다. 양쪽에서 버팔로의 긴 창자끝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내장의 가운데 부위에 도달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풀과 약초로 가득 찬 내장을 먹으면 약이나 비타민제 따위는 필요 없지요. 미국 원주민의 주장은 묘하게 흥미로웠다. 마치 비밀의 우물에서 해답의 샘물을 발견한 느낌이었다. 과거 미국 원주민은 사냥을 나가서 거대한 버팔로를 산채로 쓰러뜨렸다. 전투에서는 화살을 맞고도 싸우는 초인간적인 전사였다.
의과대학의 수업에 따르면 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며 콜레스테롤은 악명 높은 살인자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 미국 의학협회 아니면 인디언 부족? 이 질문을 시작으로 식이요법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의학 논문과 과학 자료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영양학의 근원에 도달하기 위해 오랜 공부가 필요했다. 그리고 진실을 만났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영양학 지식은 거짓과 모순된 가설들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과학적 연구들은 미국 의학협회의 손이 아닌 인디언 부족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다. 이는 중대한 문제였다. 오늘날 저명한 의사들의 주장과 달리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유익한 영양소였다. 우리는 오랜 시간 달걀, 내장육과 같은 진짜 음식을 식단에서 배제하고 트랜스지방 덩어리인 마가린과 같은 가짜 음식으로 대체해왔다. 이 엄청난 실수로 우리의 유전자는 반세기 동안 영양의 보릿고개를 감당해야 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달걀과 수제 소시지 대신 달콤한 시리얼로 대신하는 것은 자녀에게서 비타민 B와 콜라겐을 빼앗는 행위다. 달걀의 노른자는 레시틴, 필수 지방과 비타민 A, D를 비롯해 뇌를 성장시키는 지방들로 가득 차 있다. 비타민 B는 모든 신체 기관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산부에게 비타민 B가 결핍되면 신생아는 뼈가 약하거나 당뇨병 등이 취약해진다. 잘못된 연구와 가설은 치명적인 독버섯과 같다. 필자는 주류 영양학의 오류와 거짓을 직시함으로써 질병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는 의학적 오류 하나만 바로잡아도 우리의 식단은 크게 풍부해질 것이다. 나는 남편 루크의 조언대로 전통 요리책을 모조리 읽었다. 전통 요리를 실천하자 손상된 유전자가 바로잡혔다. 감기에도 덜 걸리고 속쓰림도 덜하고 뱃살도 사라지고 두통도 잦아들었다. 참을 수 없던 무릎 통증도 사라졌다. 변화는 그렇게 찾아왔다. 음식은 유전자를 조절하는 힘이다. 유전자 복권의 기본 원칙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후성 유전학은 우리의 행동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우리가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유전자의 기능에 영향을 주며 다음 세대까지 전해진다. 후성 유전학 연구자들은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비타민 결핍이 체중과 질병,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 라는 명언을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전 세계 후성 유전학 연구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돌연변이가 아니라 유해한 환경과 영양 결핍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건강했던 유전자도 어느 순간 병들 수 있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 복권이 결코 러시안 룰렛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핵심은 명확하다. 스스로 자신의 유전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건강한 유전자라는 개념은 간단하다. 유전자는 방해를 받기 전까지는 원활하게 작동한다. 유전자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은 크게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독소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체내로 들어오는 해로운 물질이다. 심지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 내부에서 독소가 생성되기도 한다. 영양 불균형은 세포 활동을 원활히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 지금 당신은 공기의 질을 바꾸거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를 조절하는 강력한 요소를 바꿀 수는 있다. 바로 음식이다. 영양의 지혜는 당신의 미래를 좌우한다. 조상들은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 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그들은 특정 음식 섭취가 결핍되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알게 되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순산할 수 있으며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지 배워나갔다.
이 지혜들은 후대에게 계속 전달되었다. 이러한 지식의 계승이 없었다면 현 세대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문화권에서는 수세대에 걸쳐 쌓아온 방대한 영양학의 지식, 즉 뿌리 깊은 영양을 숭상해왔다. 이런 증거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지혜는 모든 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였다. 다양한 종교적 교리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얼굴로 감춰져 있다. 캐나다 원주민은 비타민C 결핍으로 인한 괴혈병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 1930년에 수많은 탐험가들은 괴혈병 때문에 목숨을 잃곤 했다. 다음은 원주민과의 대화 일부다. 나이 지긋한 한 원주민에게 백인들에게 괴혈병 예방법을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백인은 아는 게 너무 많아 원주민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다. 내게는 알려줄 수 있는지 물었다. 원주민은 추장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다. 1시간 정도 후 원주민은 추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내가 원주민의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사슴을 잡아 어떻게 손질하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사슴의 등 쪽 신장 바로 위에는 작은 공 2개가 지방에 둘러싸여 있다. 그것을 최대한 많은 조각으로 잘라내 모든 원주민 부족과 나눈다라고 했다. 필자가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원주민들의 지식이 얼마나 깊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원주민이 지적한 작은 공은 부신이다. 사슴의 부신에는 비타민C가 엄청나게 함유되어 있다.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영양학 수업보다 훨씬 훌륭했다. 영양학 교재에는 비타민C를 과일과 채소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원주민 추장이 음식에 대해 매우 해박했음을 알 수 있다. 토착 원주민에게 음식과 영양에 관한 지식은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요즘 우리는 정보 좀 공유할까? 라고 쉽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원주민에게 음식과 영양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 행위는 국가의 전략 무기를 공유하는 것과 같다. 아프리카 옛말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이라는 문구와 맥락을 함께한다. 우리는 음식을 연료나 칼로리 그리고 비타민의 원천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반면 고대인들은 음식과 식사를 신성한 행위로 여겼다. 음식을 통해서 대자연과 연결된다는 믿음을 노래와 기도로 표현했다. 후성 유전학은 고대인들의 신념이 진실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의 유전자는 음식의 화학적 정보에 기초해 매일매일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음식은 일종의 암호화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보에는 육지와 바다의 미세한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음식은 단순한 연료를 넘어 외부 세계의 정보와 소통하는 언어다. 이 언어는 유전자를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프로그래밍한다. 유전자 복권 당첨자는 그들의 선조들이 유익한 화학적 정보를 음식으로 흡수했기에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다. 필자는 음식이 어떻게 유전자를 프로그래밍하고 영향을 끼치는지 10년 넘게 연구해왔다. 그리고 음식이 생명공학보다 유전자 관리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다. 유전자 발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영양소를 몸에 공급한다면 유전적 장애와 질병을 없앨 수 있다. 음식만 제대로 먹는다면 유전자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암, 노화, 치매를 비롯해서 신진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 일찍 계획을 세울수록 유전자 활동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자신과 자녀를 위한 뿌리 깊은 영양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음식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해지는 법.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항산화제가 특정 질병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가 매일 새롭게 발표되고 있다. 사람들은 영양소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고 영양 보충제와 기능성 식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인공 비타민과 항산화 제품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기대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 해답은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유전자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유전자의 본질이 발현되는 요소는 조절할 수 있다.
발현은 숨어있던 본질이 외부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후성 유전학은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발현 인자는 후세대에 다시 유전될 수 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유전자 발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조상들의 엄청난 정보가 축적된 것이 전통 요리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진짜 음식의 뿌리를 잊고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주류 영양학의 거짓 선동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의 염색체는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 전통 요리만 즐겨 먹어도 염색체들은 회복될 수 있다. 모든 전통 요리는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전통 요리의 4대 기둥이라고 부른다. 첫째, 뼈 있는 고기. 둘째, 동물의 장기와 내장. 셋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 넷째, 발효, 발화 음식이다. 모든 나라에서는 이 4대 기둥에 해당하는 음식을 매일 먹는다. 이 음식들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요리 전통은 과거부터 중요한 가치로서 면면이 이어져 왔다. 다행히 전통 요리들은 세월의 파고를 견뎌냈고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 현대 식단의 위기. 영양학 영웅의 콜레스테롤 사기극. 10년 전 누군가 심장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면 주저없이 대답했을 것이다.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것도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로 말이다. 미국 의학협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학단체들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심장병의 주범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언뜻 생각해도 그랬다. 배수관에 쌓이는 기름처럼 동물성 지방이 동맥을 서서히 막는 모습은 쉽게 상상이 되었다. 정말 단순하고 명쾌하지 않은가? 그런데 오랫동안 괴롭힌 난제가 있었다. 내 진료실을 찾는 수많은 고령 환자는 평생 버터, 달걀, 고기를 먹었음에도 어째서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다행히 일부 의사와 과학자들도 나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콜레스테롤이 해롭지 않다는 의학적 증거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영양학자 중 일부는 저지방 캠페인은 도리어 건강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저지방 캠페인은 비만과 당뇨를 개선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확산시켰다는 주장도 많다. 지금도 콜레스테롤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건당국이 우려하는 동물성 지방은 정말 건강을 파괴하는 원흉일까? 과학적 연구들은 정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 듯하다. 콜레스테롤이 무죄라는 의학적 증거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보건당국의 공식적인 지침을 거스르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아직 콜레스테롤 심장병 가설에 대한 믿음이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세계적인 블록버스터, 고지혈증 약물이 병원과 제약회사의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콜레스테롤 심장병 가설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당신은 담당 의사가 처방하는 고지혈증 약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콜레스테롤과 지방에 대한 공포는 인류를 지탱해온 천연 지방을 배척하게 했으며 반면 씨앗기름을 만드는 식품 제조업자의 호주머니만 채워줬다. 저지방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 사람들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을 먹었지만 심근경색은 보기 드문 질병이었다. 하지만 대대적인 저지방 캠페인이 실시된 후 한 세기 동안 버터 소비량은 1인당 연간 8kg에서 1.8kg으로 무려 75%가 줄었다. 반면에 씨앗기름의 소비량은 1인당 연간 5kg에서 27kg으로 무려 500%로 증가했다. 1900년대에는 심장질환이 보기 드문 질병이었으나 1950년에는 심장질환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지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사망 원인 1위이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잠시 잊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자. 천연 지방 소비량은 감소하고 가공 지방 소비량은 증가했다. 그런데 심장질환은 훨씬 높아졌다.
이런 상황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걸까? 마트에 가서 식품 진열대를 한번 유심히 관찰해보라. 무엇이 보이는가? 수많은 식품들의 연결고리가 보이는가? 바로 씨앗기름이다. 씨앗기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포화지방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바로 씨앗기름과 당이 그 주범이다. 씨앗기름과 당은 어두운 뒷골목에서 은밀히 뒷거래를 하는 불온한 세력이다. 이 세력의 결탁관계는 당신의 혈관을 파괴하고 몸의 염증과 산화를 폭풍처럼 일으킨다. 만약 당신이 식탁에서 이 두 가지 음식을 제거할 수 있다면 심장병을 비롯하여 만성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은 나쁜 지방을 만들지 않는다. 이 책의 기본 개념은 생물은 자연의 법칙, 즉 수학의 법칙이 구현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 법칙은 모든 곳에 적용된다. 인간의 골격, 나뭇잎의 모양, 심지어 분자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방, 콜레스테롤, 그리고 DNA 등의 생체 분자는 상호작용을 위해 보통 육각형이나 오각형 패턴을 만든다. 정제 가공 과정은 씨앗기름의 지방을 비틀어버리기 때문에 가공 지방은 더 이상 오각형이나 육각형의 형태를 하지 않는다. 이 뒤틀린 지방은 몸의 효소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의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따라서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세포 장애로 사망할 수 있다. 씨앗기름으로 당장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신진대사가 심하게 망가져 동적 대칭이 사라지고 골격 구조는 균형을 잃게 된다. 좋은 지방은 최상의 음식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토착 원주민들은 천연 동물성 지방을 즐겨 먹었다. 만약 원주민들이 좋은 지방 대신 정제 탄수화물과 나쁜 지방을 먹었다면 우리들이 겪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고생했을 것이다. 비만, 심장질환, 우울증과 같은 각종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퇴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다행히 나쁜 지방을 피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천연 지방을 섭취하고 가공 지방을 피하기만 하면 된다. 공장은 나쁜 지방을 만들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다. 동물성 지방으로 완성된 식사는 우리에게 맛과 영양소를 함께 선물한다. 그래서 버터가 들어간 음식이 그토록 맛있는 것이다. 동물성 지방에는 식욕 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포만감과 만족감을 주지만 씨앗기름은 식욕 억제 기능이 없어서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염증을 일으키는 적색 수배 음식은 다음과 같다. 마가린과 스프레드. 플라스틱과 분자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음식이다. 미생물조차 외면한다. 이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과 나쁜 지방 외에는 아무런 영양소가 없다. 특히 아이들은 멀리해야 한다. 정상적인 뼈 성장과 성적 발달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샐러드 드레싱. 시중에서 판매하는 샐러드 드레싱은 대부분 씨앗기름, 설탕, 조미료로 이루어져 있다. 콩으로 만든 식품, 콩고기, 콩치즈. 이 제품들은 대부분 대두를 가공하여 생산된다. 대두를 가공하면 세포막이 손상된 다불포화 지방이 방출된다. 이 지방은 빠르게 산화해 해로운 메가트랜스 지방으로 변형된다. 또한 수많은 화학물질이 추가될 수 있다. 단 자연 그대로의 대두는 예외다. 아침 식사용 시리얼. 시리얼은 대부분 누르고 부수고 늘리는 가공 과정을 거친다. 단단해진 물질을 씨앗기름으로 코팅한다. 제품의 형태를 유지하고 습기로 눅눅해지는 것을 막는 도료 역할을 한다. 감자튀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반복해서 오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온도에서 가열된 기름은 독성 물질로 작용하며 바이오 디젤 연료로도 재활용할 수 없을 만큼 질이 떨어진다. 크래커와 칩. 공장 음식인 크래커와 칩은 반복해서 기름에 튀기기 때문에 최악의 염증 유발 음식이다. 소프트빵, 머핀, 번. 이 제품을 마지막에 둔 이유는 부피당 가공 지방 총량이 낮지만 한 번 먹으면 많은 양을 먹기 때문이다.
이런 제품들은 트랜스 지방과 메가 트랜스 지방이 주요 원천이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이다. 씨앗기름, 기름 시장을 정복하다. 지난 100년간 미국인의 지방 섭취는 천연 지방에서 씨앗기름과 인공 지방으로 바뀌었다. 씨앗기름은 기름 시장을 완전히 제패했다. 결국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다. 씨앗기름이 왜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다. 씨앗기름은 열에 민감한 다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 연약한 지방이 열을 받으면 트랜스 지방을 포함한 독성 화합물로 변한다. 다불포화 지방에는 산소가 반응할 수 있는 약한 고리가 두 군데 있다. 단순히 산화 반응이 2번 일어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핵이 연쇄 반응하는 것처럼 무수히 반응한다. 이러한 폭발 현상은 단순히 지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분자에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력한 폭발물인 TNT는 산소가 반응할 수 있는 약한 고리가 6군데가 있다. 그래서 무한 연쇄 반응으로 인해 폭발해버린다. 그렇다면 다불포화 지방으로 요리하면 프라이팬 위에서 폭발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맞다. 우리는 폭발 요리를 하고 있다. 주방을 날려버리지는 않지만 프라이팬 위에서는 폭발적인 산화 반응의 향연이 펼쳐진다. 다불포화 지방은 씨앗기름의 깃발 아래서 패거리를 이루고 있다. 이 패거리는 산화 반응이라는 폭력을 통해서 선량한 음식 세계를 초토화하고 있다. 씨앗기름은 옥수수, 콩, 카놀라 등에서 추출한 지방이다. 씨앗기름은 브로콜리와 같은 채소에서 얻는 성분과는 다르다. 씨앗기름은 모든 가공식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씨앗기름은 유난히 열에 약하다. 왜 그럴까? 식물의 씨앗은 추운 겨울 동안에 동면 상태를 유지한다. 봄이 찾아오고 온도가 올라가면 씨앗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한다. 즉, 다불포화 지방이 따뜻한 날씨에 반응해서 발화하는 것이다. 식물은 대지의 온기와 강렬한 햇빛에 다불포화 지방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씨앗을 항산화 물질로 가득 채운다. 그런데 이 씨앗기름을 정제하면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물질은 모두 파괴되며 뒤틀린 분자로 변질된다. 씨앗기름은 괴물 지방으로 변한다. 아주 작은 씨앗에 강한 열과 압력을 가하는 공장용 압착기에 청진기를 대고 들어보면 씨앗의 비명이 들릴지도 모른다. 씨앗기름은 자동차 엔진오일처럼 가공되고 정제되고 있다. 가공 초기 단계에는 휘발유 성분인 헥산을 사용한다. 기름을 추출할 때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면 이게 어떻게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악취 풍기는 기름을 맛있게 만들려면 화학 처리가 필요하다. 먼저 끈적끈적한 불순물을 제거하고 표백하고 탈취해야 한다. 기름을 정제하는 과정은 20단계 이상을 거쳐야 한다. 일명 건강제품이라 부르는 것 중에는 압착기름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헥산을 쓰지 않았다는 뜻일 뿐이다. 올리브 오일, 야자유 등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은 안정된 포화지방과 단불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또한 낮은 온도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다. 씨앗기름은 추출 과정이 복잡하다. 지방 분자를 중합 변이시키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독성 지방으로 이뤄진 가공기름이 탄생하는 것이다. 좀비 영화 한 편을 상상해보자. 건강한 지방은 자유롭게 인체의 혈류를 여행한다. 반면에 변종 다불포화 지방은 활성산소를 사용해 초당 수십억 회의 비율로 정상적인 지방을 좀비로 바꾸어버린다. 이 변화를 좀비 효과라고 일컫는다. 좀비 분자는 세포를 향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산화된 다불포화 지방은 트랜스 지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다. 이 분자는 트랜스 지방과 매우 닮았으며 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메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른다. 메가 트랜스 지방의 다른 이름은 과산화 지방, 산화 지방, 과산화 지질 등 다양하게 쓰인다. 메가 트랜스 지방은 야비한 조직 폭력배다. 이 물질은 모든 음식, 특히 씨앗기름으로 만든 모든 음식을 트랜스 지방으로 오염시킨다.
활성산소를 형성해 정상적인 다불포화 지방을 돌연변이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세포막과 염색체 등 모든 인체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 활성산소는 모든 질병에 관여하는 고에너지 전자다. 방사선처럼 행동하는 활성산소는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프라이팬 위의 메가트랜스 지방은 산소와 반응해 활성산소를 생성한다. 요리에 사용되는 씨앗기름은 음식을 활성산소 범벅으로 만들어 음식 분자를 단단하고 뭉치게 만든다. 화학자들은 이런 반응을 활성산소 연쇄 반응이라고 부른다. 활성산소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정상적인 다불포화 지방이 손상되어 흉측한 좀비 물질로 바뀐다. 당신은 변질된 음식을 먹게 된다. 활성산소 연쇄 반응은 음식을 아주 바삭하게 만든다. 그리고 당신의 동맥도 아주 바삭하게 만든다. 활성산소 연쇄 반응은 다른 인체 조직도 망가뜨려 정상적인 대사 기능에 화학적 혼란을 일으킨다. 바로 염증이다. 전통적인 요리법은 영양소의 생물학적 활용도를 높이기 때문에 염증을 없애는 반면 씨앗기름으로 요리하면 영양소들이 파괴된다. 따라서 씨앗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좀비 무리를 인체 조직에 침투시키는 것과 같다. 활성산소라는 독가스로 세포를 소리 없이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씨앗기름을 침묵의 살인자로 부르는 것이다. 활성산소는 동맥을 튀겨버릴 수 있다.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동맥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내피기능 장애라고 한다. 이 장애가 누적되면 동맥경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씨앗기름은 동맥을 망가뜨린다. 뉴질랜드 연구팀은 일반 식당에서 사용한 지 일주일이 지난 씨앗기름으로 감자튀김 한 접시를 만들었다. 피험자들은 그 감자튀김을 먹고 나서 4시간 후에 혈압밴드에 팔을 넣고 내피 기능을 실험했다. 산화된 기름의 효과는 뚜렷했다. 감자튀김을 먹기 전 피험자들의 동맥은 정상적으로 부풀어 7% 정도 확장되었다. 그런데 감자튀김을 먹고 난 후에는 거의 부풀지 않았다. 기껏해야 1% 정도 확장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씨앗기름에 튀긴 음식을 먹은 후에는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활성산소는 혈관 내피를 보호하는 산화질소 신호를 공격한다. 그 신호가 파괴되면 근육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 24시간 가동하는 심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나는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평상시에 즐겨 먹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씨앗기름에 튀긴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몸에 좋은 음식도 씨앗기름을 사용하면 구급차를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조금만 운동을 해도 숨이 차는가? 그것은 건강의 적신호이다. 당신이 즐겨 먹는 음식 목록을 확인하라. 당신에게 헌신해온 동맥을 생각할 시간이다. 동맥의 손상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오랜 시간 씨앗기름과 당이 잔뜩 들어간 음식을 먹어왔다면 이미 동맥은 손상되었을 것이다. 확실한 의학적 증거를 원하는가? 그러면 병원에 가서 고액의 혈관 검사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그러고 싶지 않다면 당신 혈관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나는 병원에서 공복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당뇨병 전 단계로 판정받을 수 있다. 이는 세포막이 너무 뻣뻣해서 포도당을 정상적으로 흡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무엇이 세포막을 뻣뻣하게 만드는 걸까? 대표적인 불량배가 씨앗 기름으로 인한 활성산소와 영양 결핍 그리고 과도한 당이다. 콜레스테롤 수치 제대로 이해하기. 지방이 주방 싱크대 배수관을 막히게 하듯이 식이지방이 동맥을 막는다는 생각은 매우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착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처음에 지방은 모두 특수한 단백질에 둘러싸인 채 동맥으로 들어온다. 이 특수한 단백질은 지방을 혈액에 떠있게 함으로써 지방이 동맥을 막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단백질에 둘러싸여 만들어진 작은 지방 방울들을 지질 단백질이라고 한다.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용어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LDL 지질 단백질과 HDL 지질 단백질이 올바른 표현이다. 지질 단백질의 구조는 마치 초코볼 같다. 볼 겉을 둘러싼 막이 초콜릿을 손에 묻지 않게 하듯 단백질막은 내용물 지방이 동맥벽에 닿지 않고 몸 전체를 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 지질 단백질 중에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큰 것들은 가볍고 물에 뜨기 때문에 작은 것들보다 밀도가 낮다. 큰 것 중 일부는 LDL, 즉 저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작은 것 중 일부는 HDL, 즉 고밀도 지질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HDL을 좋은 것, LDL을 나쁜 것으로 일컫기도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고밀도와 저밀도라는 이원적 구분은 혼란을 가중한다. 모든 LDL과 HDL은 필수 지방산과 비타민을 인체의 각 조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나쁜 지방은 있을 수는 있지만 나쁜 지질 단백질은 없다. 지질 사이클이 고장나면 HDL은 내려가고 LDL과 중성지방 수치는 올라갈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질 단백질은 영양소를 운반하는 택배 기사와 같다. 택배 트럭에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각종 비타민 등이 실린다. 이 영양소들이 흘러나오지 않게 택배 트럭은 단백질막에 둘러싸여 있다. 지질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는 지방을 단백질로 대충 포장하는 것이 아니다. 인체의 세포는 지질 단백질을 지방 영양소의 원천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지질 단백질을 만드는 세포는 단백질막에 내용물의 성분을 바코드로 남긴다. 그 지질 단백질이 순환계로 방출되면 그제서야 굶주린 세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배고픈 세포들은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를 향해 지질 단백질을 배달해 달라는 신호를 보낸다. 이때 내피세포는 떠돌아다니는 지질 단백질을 낚아채는 낚싯대 역할을 한다. 낚인 지질 단백질은 가지고 있던 영양소 일부를 내피세포에 내려놓는다. 쉽게 말해서 세포들은 내피세포에게 택배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지질 단백질은 이동하는 동안 영양소를 세포에 나눠주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진다. 간은 임무를 완수한 고밀도 지질 단백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재활용 여부를 결정한다. 손상된 지질 단백질은 담낭을 지나 장으로 빠져나간 후 처분된다. 지질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방은 장을 통하거나 간을 통하거나 심지어 피부를 통해 순환계로 들어갈 수 있다. 입구는 여러 개가 존재하며 뇌도 하나의 입구가 될 수 있다. 간은 환승역과 같다. 순환하는 지질 단백질을 살펴보고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을 분리한다. 좋은 지방이 어느 정도 모이면 간은 새로운 바코드를 찍어서 자기만의 초저밀도 지질 단백질을 만든 뒤 그것들을 혈류로 다시 보낸다. 모든 과정이 원활할 때 동맥은 깨끗한 분홍색을 띈다. 하지만 배달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면 혈류에 지방이 쌓여 세포를 파괴하며 동맥에 누렇고 울퉁불퉁한 혹을 남겨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 된다. 지방 운송 시스템은 놀랍고도 복잡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의료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일반적으로 4가지다. 즉,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이다. 이 중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는 중성지방과 HDL이다. HDL 수치는 남성의 경우 45 이상, 여성의 경우 50 이상이어야 한다. LDL 수치는 HDL 수치의 3배 이내가 적절하며 동시에 중성지방 수치를 15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는 지방 사이클, 지질, 단백질, 식단 등이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LDL 대 HDL 비율이 적정 범위 안에 있다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반면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이거나 HDL 수치가 40 미만이라면 지질 단백질 사이클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신은 유전자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나쁜 지방이 동맥을 손상한다고 해서 바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씨앗기름을 계속 먹으면 지질 단백질은 쓸모없는 잔해가 되어버리고 순환기 도로는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된다. 메가트랜스 지방으로 인한 손상은 거리에 조용히 나뒹구는 쓰레기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마피아가 활성산소라는 기관총을 무차별 난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차별적인 총격과 폭발은 세포막을 가차없이 불태운다. 혈액 내막은 그을리게 되고 파괴된다. 활성산소는 앞뒤 가리지 않고 동맥을 튀겨버린다. 이런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 혈관의 표면은 튀긴 닭살처럼 변한다. 혈관의 상태를 맨눈으로도 확인할 수도 있다. 혈관이 바삭한 상태가 되면 세포를 지탱하는 콜라겐이 약화하고 동맥벽에 쉽게 상처가 난다. 혈액과 콜라겐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 혈전이 되어 동맥을 막아버리고 만다. 이러한 사태를 심근경색과 뇌졸중이라고 부른다. 혈전으로 동맥이 두꺼워지면 혈관 조영술로 관찰할 수 있다. 이때 심장병 전문의는 좁아진 혈관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당신은 지금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혈관 우회술이나 스텐트 삽입 일정을 잡으세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두꺼운 혈전이 아니다. 혈관 조영술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동맥의 플라크가 두껍다면 몸의 혈관 전체가 손상되었음이 분명하다. 필자의 환자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당장 씨앗기름과 당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손상된 동맥을 다른 혈관으로 교체하는 대규모 공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씨앗기름은 동맥만 손상하는 것이 아니다. 파괴적인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의 모든 일에 관여해서 질병을 일으킨다. 이러한 파괴력은 태아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다. 2006년 출산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천성 척추장애와 심장장애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씨앗기름을 다량으로 섭취해서 뚜렷한 산화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증명되었다. 최근 심근경색 고위험군에 대한 의학적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고 있는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 이하면 의사들이 괜찮다고 말했다. 이 수치는 오래지 않아 200으로 내려갔다. 정상 LDL 수치도 함께 변동되었다. 정상 LDL 수치의 기준은 200에서 160으로 다시 130으로 내려갔다. 논란이 많은 콜레스테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인구의 절반에게 콜레스테롤 고위험 딱지를 붙여야 할 것이다.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 기준은 왜 자꾸 내려갈까? 이러한 변화로 이익을 보는 세력은 누구일까? 당신도 이제 알 것이다. 제약회사는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제약회사와 의사들은 콜레스테롤 기준 수치를 낮춘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하버드 대학의 존 에이브럼스 박사와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 편집장 제롬 캐시러 박사는 철저히 금전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결국 핵심은 돈이다. 캐서린 셰너인의 유전자를 바꾸는 식단 읽어드렸습니다. 버터와 같은 천연 지방이 건강에 이롭다는 것과 콜레스테롤에 대해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정제된 설탕과 씨앗기름과 같이 가공된 것들이고 이것들이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은 주방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